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은 대학생입니까? 혹은 직장인입니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상황을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현재 대학생이라고 합시다. 당신은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에서 자라왔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고통받아왔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그 뒤로 당신은 어머니와 단둘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성실히 공부했던 당신은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이 듣는 어떤 강의에서 교수가 수업 도중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을 합니다. 전부터 학생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문제시되었던 교수였기에 이에 항의를 하고 싶었지만 당신의 현실적인 걱정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만약 해결이 잘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학점에 불이익이 생겨 장학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기에 어머니의 도움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와 월세를 감당하고 있는 당신은 성적 장학금을 받아야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혹은 당신은 한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이라고 합시다. 사실 당신은 초등학생 시절 가깝다고 생각했던 지인에게 장기간 성추행을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해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의 원인으로 나를 탓하거나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등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받았던 상처로 인해 대인기피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열심히 노력하여 남들처럼 대학을 나와 중소기업의 계약직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상사가 회사 내에서 노골적이며 부담스러운 호감을 표시하더니 심지어 엉덩이를 치는 등 성추행을 하면서 장난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상사를 성추행으로 신고하고 싶지만 나중에 인사 과정에서 보복을 당하거나 오히려 역으로 계약직인 당신이 잘릴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됩니다. 어릴 때 겪은 피해로 인해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성인인 지금은 당신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기에 그때보다 더 심한 질책과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이미 대인기피증임에도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버텼던 끈마저 자칫 끊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실 우리는 이미 머리로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이 내 눈앞에 놓인 현실이라면 어떨까요? 여기 한 여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 엄마 아빠가 모두 맨날 일하러 간다. 그래서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나를 키우신다. 엄마가 많이 보고 싶지만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줘서 좋다. 갑자기 이사를 가게 돼서 할머니랑 할아버지와 따로 살게 되었다. 할머니랑 할아버지를 못 봐서 슬프다. 이사 오자마자 엄마가 나에게 모든 집안일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내가 큰딸이니 앞으로 동생을 돌봐야 하고 집안일 다 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아직 8살인데 A. 너무 힘들다고 하기 싫다고 말했다. B. 알겠다고 말했다. 엄마는 하기 싫다고 하자마자 집에 아무도 없는데 모든 집안일은 누가 하고 동생은 누가 보냐고 무섭게 화를 냈다. 잘못했어요, 엄마.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살 때가 그립다. 그때도 아빠가 지금처럼 숨내제 풍기며 때릴지라도 나 혼자가 아니었는데 청소나 집안일을 한 걸 보고 맘에 안 든다고 나를 때릴 때가 많다. 어떤 날은 아빠가 술 취해서 들어와서 자고 있는 나를 깨운다.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밟으면서 깨운다. 그러고 맨날 숙제를 한 공책에 글씨나 다른 것들을 핑계로 나를 때렸다. 엄마가 아빠를 말리면 엄마도 맞았다. 이런 일이 계속 있어도 나는 참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은 아빠가 착한 사람이라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며 맞을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며 나에게 뭐라고 한다. 어릴 적부터 계속되었던 가정폭력으로 인해 얻었던 심리적 불안감은 안식처가 되어야 할 집에서 항상 본능적으로 눈치를 보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온 신경을 곤두세우는 나와 달리 집안은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나는 학교 공부를 위한 돈도 용돈도 받을 수 없었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선생님은 언제나 나를 혼내시곤 했다. 유행에 따라 좋은 브랜드 옷과 신발을 사는 친구들의 모습과 내 모습이 비교된다. 학교에 있든 집에 있든 외롭게 느껴진다. 이러한 답답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알바를 찾아보았지만 어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그런데 알바 사이트에 올린 내 연락처를 보고 연령 제한이 없는 고수익 알바가 가능하다며 연락이 왔다. 거기서 제시하는 금액은 내가 더 이상 돈 필요하다고 엄마 눈치를 보지 않아도 학교에서 준비물이 없다고 혼나지도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감과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도 될 만큼 엄청난 금액이었다. 내 세상, 아니 당장 나의 삶이 크게 바뀔 수 있는 돈이었기에 나는 어떤 알바인지 물어봤다. 나이를 물어보더니 미성년자라는 말에 커피 한잔 하자는 답이었다. 나는 이것이 내 삶에서 내 힘으로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큰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가 나에게 말했다. 집안 사정이 더 안 좋아져서 더 이상 학교를 보내기 힘들 것 같으니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어야 한다고. 나는 A. 그만두기 싫다고 대답했다. B. 부모님 말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다. A를 선택한다. 자퇴하기 싫다고 말했지만 우리 가족이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며 네 동생들은 어쩔 거냐는 말로 내 입을 막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건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아무리 발버둥 치고 벗어나려 해봤자 돌아오는 건 매와 질책뿐임을. 결국 나는 어쩔 수 없이 아빠와 함께 학교에 가서 자퇴 신청을 했다. 근데 아빠는 아무렇지 않게 선생님께 내가 자퇴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거짓말을 한다. 속이 타는 것 같다. 애초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결국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된 나는 그날 이후로 꿈이나 미래를 저버리게 되었다. 그저 동생들이라도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길 바라며 내가 희생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현실이었다. 학교를 갓 자퇴한 어린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없었기에 적은 돈이라도 주는 일자리로 출근하게 되었다. 하루의 대부분을 일하고도 또 야근을 한다. 야근 수당도 없고 쉬는 날도 거의 없었다. 그나마 돈을 더 주는 곳에 가서도 일이 그만큼 더 힘들었다. 일할수록 나의 손가락 마디마디는 점점 굵어졌고 다리는 코끼리 다리처럼 매일 부었다. 이렇게 몸을 갈아가며 고생하여 번 돈이지만 이것은 내 돈이 아니었다. 모든 월급은 집안의 생활비로 보태졌지만 엄마는 돈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쏟아내신다. 어린 내가 매일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일해도 가난한 집안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일하는 곳의 유일한 또래 친구와 친해지게 되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니 친구도 나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곤 했다. 어느 날 친구가 나에게 말한다. 자기는 우리가 일하는 것 말고도 따로 돈을 벌고 있다고. 채팅 앱으로 남자들 만나서 술 한잔하고 커피 마시고 데이트만 하는데도 돈을 많이 준다고 말한다. 친구 말에 따라 채팅 앱을 깔았고 바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이 온다. 나에게 용돈이 필요하지 않냐며 만나자는 말이 써있는 알림창들이 나의 핸드폰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들이 제시하는 돈들은 내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다. 한 명과 약속한 시간에 카페에서 만나고 처음에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저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오느라 고생했다며 용돈을 주고 다음에 또 보자며 다정하게 정류장까지 데려다 준다. 그저 같이 커피만 마셨을 뿐인데
이제껏 집에서도 용돈으로 받지 못했던 돈을 받게 되었다. 그 이후 몇 번을 더 만났고 만날 때마다 용돈을 받았지만 점점 스킨십이 잦아졌다. 불편했지만 내가 괜히 그를 오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애써 내 감정을 외면했다. 내가 나 자신을 희생하며 일하는 이유는 그저 우리 가족이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커가는 동생들은 부족함 없이 힘들게 자라지 않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를 만날 때마다 쌓이는 불쾌감과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받았던 돈을 모두 엄마에게 가져다 주었다. 공장에서 받은 보너스라고 했더니 돈을 받은 엄마는 이제껏 내가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지으셨다. 엄마는 나에게 공장을 열심히 다니라는 말을 건네는데 씁쓸하다. 공장의 남자 관리자들은 시시때때로 업무와 관계없이 스킨십을 한다. 너무나 불쾌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그때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지켜줄 사람 없이 나 홀로 덩그러니 놓여져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친구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사람에게 다른 일자리를 소개받아 공장 일을 그만둔다고 했다.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손님과 같이 술만 마시는데도 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준다고 했다. 업주도 자신을 아빠라 부르라며 친근하게 대하고 잘해준다며 나에게 같이 하자고 말했다. 지금까지 나는 가족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고통을 참아왔다. 문득 돈을 받고 환하게 웃었던 엄마의 표정이 생각났다. 나는 가족들이 그런 환한 표정을 짓길 바랐다. 이런 혼란 속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흔들릴 대로 흔들린 18살인 나를 붙잡아줄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다. 미성년자였던 나에게 포주들은 뭐든 다 해줄 것처럼 굴었다. 사실 미성년자를 업소에서 쓰는 건 업주에게도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런 리스크를 감수한 이유는 성구매자들이 어린 여자를 선호하기 때문이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던 나에게 미리 주는 월급이라며 선불금을 챙겨주더니 비싼 미용실, 옷, 화장품 등을 사게 했다. 그 당시 친절로 포장됐던 것들은 결국 모두 내가 갚아야 할 빚이었다. 나는 그저 업소의 상품이었고 그렇게 발목이 묶이게 되었다. 세상 물정 모르는 미성년자인 나에게 포주들은 미래를 책임져 줄 것처럼 말했다. 업소에서 일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라며 계속 꼬드겼다. 그리고 포주 자신을 아빠, 삼촌, 엄마 등의 호칭으로 부르게 하여 가족으로부터 결핍되었던 사랑을 받는 관계인 것처럼 꾸며냈다. 나에게 베풀어주는 마음이 고마워서 영업시간을 넘겨도 휴일 없이 일해도 술 먹느라 속이 아파도 싫은 내색 안 하며 매상을 올리겠다고 술을 더 열심히 마셨다. 하지만 손님이 없으면 내 탓을 하며 여기서 일하게 해준 자신에게 고마워라고 생색을 냈다. 월급이 밀려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고 돈을 달라고 하면 돌아오는 건 욕뿐이었다. 애초에 가족 같은 분위기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이에 저항하면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상처받도록 만든 시스템이었다. 포주들은 나처럼 세상 물정 모르는 미성년자들 혹은 신용불량자이거나 당장 보증금과 월세는 물론 먹고 살 여유조차 없는 여성들이 가진 다양한 약점을 이용해 업소로 유인했다. 지각비, 결석비, 생리비 같은 터무니없는 벌금을 물리고 손님들을 잘 불러오기 위한 것이라며 구매자의 욕구에 맞는 최신 유행의 비싼 미용실, 화장품, 옷 등을 계속 구매하게 만들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빚만 쌓이는 시스템 속에서 여성들은 빠져나갈 수 없었다. 그렇게 포주들은 유입된 여성들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과 도구로 마음껏 착취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을 이용해 빚과 법을 빌미로 여성들을 협박하고 약점을 이용해 착취하며 돈을 쓸어 모았다. 우리나라의 성매매법은 포주와 성구매자에게 관대하다. 그들에게 내려지는 솜방망이 처벌과 암묵적으로 성착취를 허용하는 이 사회가 전 세계 6위 수준의 거대한 성산업 규모를 만들었다. 오히려 낙인이 찍힌 성착취 피해 여성들은 어디에도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고
모든 종류의 폭력을 감내해야 했다. 우리 사회는 이런 여성들에게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결국 나는 누군가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누군가의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서 존재할 뿐이지 거기에 나는 없었다. 창녀라는 이름 하에 나를 향한 대상화와 폭력들은 정당화가 되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인간으로서의 존중은 없었다. 돈으로 나를 구매했다는 이유로. 성을 구매하고 알선하는 행위는 권력이 돈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짓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앞의 이야기는 책 길 하나 건너면 벼랑 끝의 내용을 봄날 작가님께 허락을 받고 현대에 맞게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성착취는 옛날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산업과 성착취 문제는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으로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종산업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시작 전 던졌던 질문들을 통해 당신은 대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교수에게,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항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앞의 사례가 당신 일이라면 당신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애초에 선택지는 있었나요? 이 상황에서 당신이 어떤 선택을 내렸든 그 결과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부당한 일을 겪는 것이 정당화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고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선택은 외부적인 압박과 리스크가 감당이 가능하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사회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성매매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왜 그랬나가 아닌 어떤 사회가 성매매를 가능하게 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껏 성산업과 성착취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거나 알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는 성매매 피해 당사자의 삶에 관해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자격으로 그들의 삶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애초에 우리는 한 번이라도 그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 있나요?